강대국들의 다양한 도전을 받으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 혼란으로 이제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특히 세계에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막심하자 자국 중심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주변국들은 뒤통수 때리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강대국들은 자국의 위기 상황이 다가오자 타겟책으로 주변 국가들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남의 나라 이야기는 먼 이야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되었다면서 남북 간 긴장 수위를 근래 최고조로 높인 바로 그날에 미국에서 전혀 엉뚱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곳곳의 전쟁을 마감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뉴욕주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며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들어본 적도 없는 먼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게 미군의 임무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콕 집어 한국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당황스럽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은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며 독일 정부에 통보를 했는데 그의 측근은 한국도 그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선이 가까워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미국 중심주의를 불붙이면서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님을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평화적 문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북한에 친서를 보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고 싶다며 아름다운 편지가 오간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재선이 다가오자 북한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인 모습과는 달리 한 발 빼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실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2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며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도 이제는 북한 문제를 한 발 떨어져서 평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해 실망, 도발을 피하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미 당국의 이런 기류는 북한의 대남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비핵화 협상 틀 자체가 흔들리고 북미 관계도 악화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 북한 문제가 결국 꼬이는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탑다운 방식으로 리더들끼리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는 방식을 기대했습니다만 트럼프의 돌발 행동과 재선 부담으로 인해서 모든 남북관계 변수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북한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남한을 비난해왔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군부의 남측리를 넘기겠다는 말을 봤을 때 앞으로 거친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집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고 주한미군 감축설 등이 거론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주국방의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일본은 항공 문제로 전 세계의 뒤통수 때리기.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약속을 저버리고 뒤통수를 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군함도를 유네스코 등재 시 했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0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으로 등재하면서 정보센터를 설치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기관이기 때문에 이는 한국에만 그러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 센터에는 메이지 시대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전시 위주이고 징용 피해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하나도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제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장소의 군함도의 탄광을 소개하면서 징용 피해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과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15일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대중에게 소개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도 센터 전시 내용 어디에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보란듯이 뒤통수를 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은 원래 한국과 역사 왜곡이 심했다는 것으로 유네스코 군함도의 역사 왜곡도 당연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일본이 완전히 강제성을 띤 계약을 하지 않는 한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왜곡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한국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한 단순 립 서비스였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나 국민들에게서도 유네스코 등재 자체가 안 되도록 막는 게 우선이지, 일단 등록이 되면 처음에는 왜곡을 안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다 없앨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일본은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한국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기업 현금화를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 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결국 일본은 끝까지 한국에는 강제징용 관련된 역사는 부정하거나 해결됐으므로 한국 당국과는 강경하게 대치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관련한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각시키며 한국에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인 지지율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불거진 북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국전쟁 불안감도 부각해 해외 리스크를 적극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자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이 일본 국민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한국의 위기나 역사적인 왜곡 이슈는 아베 내각이 내심 반기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 한국의 연일 이상한 압박. 현재 중국에서 매우 심각한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은근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항상 관영 언론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해오는 중국 당국은 이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조달이 어려워진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한국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업계 애널리스트 마지화는 화웨이가 5G 관련 칩을 제조하도록 삼성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삼성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급성장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며 삼성이 화웨이에 도움을 줄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성은 실제 전 세계에 5G 장비를 공급 중이며 화웨이와 경쟁을 하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에 이어 팬데믹 책임론으로 미국에서 중국의 화웨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유럽과 많은 전 세계 국가들이 화웨이 보이콧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화웨이가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달 외국 반도체 업체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의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해 화웨이의 반도체 조달에 큰 타격을 주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화웨이는 앞으로 어떻게든 5G 통신 장비에 들어갈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면 결국 업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공급 대상을 삼성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타임스는 삼성이 화웨이의 5G 장비용 첨단 반도체를 제조하고 화웨이는 스마트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삼성에 양보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한국 삼성에는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거니와 압박만 가중되는 꼴입니다. 기본적으로 핸드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 형국이라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핸드폰 시장에서는 퇴출 수순인데다가 현재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은 핵심 반도체를 화웨이에 주기가 꺼려지는 입장입니다. 화웨이는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서 삼성을 압박하고 들어오면 이것이 미국과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화웨이에 5G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말라고 나온다면 한국은 또 한 번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중국 당국이 이렇게 관영 언론을 통해서 운을 띄우기 시작한 삼성발 5G 칩 공급 내용은 앞으로 점점 더 한국을 집요하게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이 화웨이 5G 통신망이 전 세계로 뻗어 공급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미국을 제외한 유럽까지도 공급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국면에 미국이 이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을 찾는 데 사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대만의 TSMC를 제외하고 다른 업체들은 기술이 부족하므로 결국 찾게 되는 것은 삼성입니다. 삼성 반도체 라인이 중국에 있기도 하며 한국과의 다양한 경제관계를 볼모로 삼아 압박을 강화할 것입니다. 현재 화웨이가 2년치 정도의 반도체를 쌓아뒀다고 하나 이를 다 소진하게 되는 시점이 되고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면
언제든지 삼성에 5G 반도체를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영국 등 유럽 일부에서 팬데믹 책임론을 미국과 함께 제시하면서 기존의 화해를 완전히 배제하고 삼성전자나 일본의 NEC의 5G 장비를 들여오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어 중국은 더 마음이 급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제2의 사드 사태가 벌어진다면 미국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 여부가 그 두 번째 테마를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더 격화해짐에 따라 이것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으로 번지느냐가 최대 관건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은 자국의 위기가 부각되면서 한국을 적극 배격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앞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떠한 외교 전략으로 이러한 위기들을 넘겨야 할지